자, 2번 정보 분석관의 요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보관은 외근이죠. 외근 수집하는 사람. 그리고 정보 분석관은 내근입니다. 정보관이 갖다 준 첩보를 분석해서 생산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소 정보관처럼 외근에 대해서 아주 소실은 없더라도 갖다 준 문서를 갖다가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어 구사 능력, 객관적 사고, 보고서 작성 기술,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자, 외국어 구사 능력인데, 그죠? 아주 전문적인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영어나 안 그러면 자기가 그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 대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적어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국정원에서 그 외사 쪽에 특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번에 샘물교회 납치 사건 때, 그죠? 우리가 파키스탄 말, 자, 파슈투너 그러는데, 그거 하는 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선 급하게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다 보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한 국정원 직원을 발견해서, 그때 당시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비행기 태워가 데리고 오는 거 그 사진 찍었다가, 언론에서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자, 국정원 직원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 정도로 외국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어 해가지고, 외국에 한 2번 정도 나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화만 되면 되는 거지, 문법적으로 시험을 쳐서 그 정도까지 잘한다, 이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쪽 나라에 가 있으면서, 하나는 제가 전공에 있는 나라에 가 있었고, 하나는 좀 다른 나라 가 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어학 능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아침에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 그죠? 이게 테이프나 동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외국어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은 가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객관적 사고죠. 자, 제가 아무리 보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게 우리가 분석을 자기 사고에 맞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보 분석관이나 또는 정보관이 되려면 신문도, 그죠? 자, 보수 성향 신문을 하나 읽으면은 꼭 진보 성향 신문을 꼭 읽어줘야 됩니다. 읽고, 또 만약 월간지에, 그죠? 보수 쪽의 월간지를 하나 읽으면, 또 진보 쪽에 지금 종류가 2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읽어줘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평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분석이 바르게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 사고죠. 편견이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 성향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기술. 자, 여기서 우리 정보를 효용할 때 했죠. 보고서 일민주의처럼 만약에 정보 사용자나 결정자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간단 명료하고 또 반면에 필요한 내용은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자, 주로 보면요, 보고서, 우리 정보 보고서는 2갈씩이라고 그러죠? 자,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2갈씩. 주로 2갈씩이 많습니다. 2갈씩. 제목 나오고, 요지 나오고, 내용이 나가는, 요런 2갈씩을 선호하게 되죠. 왜냐면은, 정책 결정자는 업무가 아주 바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갈씩. 요 네모 박스 안에 모든 여주를 정리하는 2갈씩이 이제 선호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했죠. 미갈씩. 그래서 전체 내용 끝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부 2갈씩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시중에 책에 보고서 관련되는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학교가 붙으면은 교육갈 기간 동안 그냥 잊지 말고 꼭 그런 책, 보고서와 관련된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를, 사람들을 무슬림 그러는데, 그죠? 자,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메카 쪽으로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또 남자가 기도는 여기에 수염 있죠. 수염은 남자로서 상징을 뜻하고, 그 사람들 옆에 가면은 몸에 이상한 냄새 나죠. 이상한 냄새 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는 냄새는 신분을 나타내는 45가지 향신료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무슬림 믿는 사람들끼리는
옆에 가서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무슬림인데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남자끼리 만나면 뭡니까? 두 번 볼을 비빕니다. 좌측부터 좌측, 우측, 좌측 이렇게 하고 여자들에 대해서 무슬림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사람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여자 정보관하고 같이 활동할 때 무슬림을 접촉해야 될 때는 여자 정보관을 떼어놓고 가는 게 그게 기본 예입니다. 자기를 만나러 오면서 상대 측의 정보기관 원이 여자 정보를 달고 온다. 이건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놔두고 가야 되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면 치마를 입고 가서는 안 됩니다. 치마를 입고 가면 되고 히잡 있죠. 히잡. 머리에 쓰는 거. 히잡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슬림을 믿는 여인들이 덮어 쓰는 종류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히잡입니다. 머리에 두건 쓰는 거. 가장 센 것이 부부카입니다. 부부카는 뭐냐 하면은 몸 전체를 검은색 천으로 덮어 씌우고 눈만 내놓는 게 부부카인데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부카를 선호하고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들은 거의 히잡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믿는 여인들이 부부카하고 다니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히잡만 주로 사용하고 프랑스에서는 그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히잡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프랑스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무슬림들이 반발하고 아주 큰 항의 집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보 분석관의 오류입니다. 자, 이런 요건을 옳게 갖추지 않았을 때 분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경상 이미지 오류, 두 번째 사고 경직의 오류, 자, 세 번째 과신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 이미지 오류 봅니다. 자, 영어 보세요. 미러 이미징이네요. 미러 뭡니까? 백밀러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울. 백밀러가 우리 후사경, 자동차의 후사경 백밀러 아닙니까? 미러는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태도도 나와 같을 것이다. 자, 이렇게 분석, 먼저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이거 절대 안 되겠죠? 자, 우리 예시에 보면은, 요거는 대표적인 경상 이미지 오류의 대표적인 예시,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소련 분석할 때, 자, 미국은 그죠? 강경파가 온건파니까, 소련도 그렇겠지. 근데 소련은 온건파라는 게 없죠. 그죠? 강경파와 초강경파로 나눠졌습니다. 이게 상당 기간 동안 분석의 오류가 계속된 그런 사례라서 지금도 각급 정보기관에서 이걸 예시로 삼아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대국도 우리처럼 이렇게 했지. 이렇게 넘겨짚고 가는 거. 자, 거울의 이미지죠. 자, 미러 이미징이니까 경상 이미지의 오류가 되고요. 사고 경직의 오류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부터 벌써 결론을 정해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처음 세운 가설에 너무 몰입해서 최초의 가설을 뒷받침한 자료에 무게를 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 쪽으로 결과를 몰아가는 현상을 사고 경직이라고 합니다. 사고 경직의 오류. 처음부터 뭡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인데 그게 집회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은 어떤 남자 가수들의 팬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걔들 50명이죠. 광화문에 정부청사 계단에 앉아서 촛불을 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 가수 오빠들이 미국산 쇠고기 쇠고기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보기에서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어린 애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세력이 붙고, 또 조정하고 키우면서, 갑자기, 그죠? 모든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반발 심리를 갖게 된 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처음부터 결론을 세워놓고 분석을 몰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고 경직에 오릅니다. 자, 주관적 분석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분석하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신주의의 오류가 나오는데요. 자, 정보 분석관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판 능력을 잃어버리고 뭡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계속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을 분석해 왔어. 따라서 요번 주제도 별거 없어. 이게 가신주의가 되겠죠. 하나의 업무에 오래 종사하면은 전문성도 키워지겠지만 방금의 오류처럼 과신주의가 또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적당하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보 분석관의 오류는 경상 이미지, 거울의 이미지, 사고 경직, 객관성에 대한 얘기고요. 과신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3번 정보 분석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6 세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가설, 세 번째 수집, 네 번째 평가, 다섯 번째 선택, 피드백. 피드백이 뭡니까?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피드백은 환류라 그래요. 환류. 피드백을 환류라고 그래요. 환류. 되돌아가서 재평가입니다. 평가는 벌써 한 번 했죠, 그죠? 근데 처음에 나온 평가는 뭐냐 하면요, 그 가설에 대한 평가가 되고, 피드백에 나오는 평가는 전체의 정보 분석에 대한 평가입니다. 알았죠? 네 번째 나오는 가평가는 그 가설에 대한 평가고요. 이때 피드백, 환류에 대한 평가는 전체 정보 분석에 대한 평가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전체 정보 분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환류와 같은 말은 피드백 그럽니다. 피드백. 돌아가서 재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서 재평가한다. 이런 뜻이 돼요. 요즘 모든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 내용을 보면 문제 나오죠. 문제 설정입니다. 이때 읽을 때는 설정으로 읽으면 안 되고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설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정보 분석의 방향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뭐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다. 이게 문제 설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가설 설정은 제기된 문제에서 그 가설, 문제점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어떤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가설 설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추가적인 세부적인 문제가 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할 때 우리 축산인들의 불만이 생기겠고, 그리고 국내에서 소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겠네. 이건 뭡니까? 문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은 뭐냐 하면은, 여기 또, 농업인, 농민회가 좀 세니까, 농민회가 좀 셉니다. 농민회가 좀 센 친정부 단체가 아닌 이런 성격을 띠는데, 만약에 농민회에서 이것을 세력을 규합해서 대규모 집회로 발전시키지 않겠나? 이게 가설 설정이고요. 기본적인 거 생각하는 건 문제 설정이고, 문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만드는 것은 가설 설정입니다.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겠네. 3번의 첩보 수집이죠. 그러면 그 농민회나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외근 정보관 IO들이 외근 활동을 나가면서 첩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4단계죠. 문제 설정에서 가설, 첩보 수집해 왔으니까 그 가설, 집회 개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이거를 해당 농민회나 이런 축산인들 만나보니까 이게 집회 개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됩니다. 가설 평가에서 농후하죠. 그 다음에 가설 선택합니다. 이게 집회 가능성 또는 기자회견 또 신문의 광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유력할 것인가? 가설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6번에 이렇게 피드백 나오네요. 피드백은 평가가 됩니다. 평가. 돌아가서 재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고받아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보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다음번 가설 설정 시에 반영하는 게 돼요. 자, 되돌아가서 보고 재평가하는 게 피드백인데요. 따라서 집회가 개최될 우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합니다. 바로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먼저 언론을 통해서 요즘은 우리나라 그 소나 돼지보다 외국의 소, 돼지가 방목장, 넓은 곳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의 우려나 또 고기도 맛있고 값도 싸다. 이런 식으로 미리 홍보하는 게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조지가 설정한 가설 선택의 방식을 보면요. 자, 가설을 먼저 설정할 때 선택하는 방식, 요거를 고려해 놔야 됩니다. 가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집회 개최, 기자회견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또는 시청, 군청 앞에 경운기 갖고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 차선이지만 만족스럽게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예 집회도 못하게, 몽땅 못하게 안 되니까 뭐 기자회견 한다든지, 또는 정부 측과 협상기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자, 차선이지만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가설을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 점진주의 그러죠.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설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할 수 없게 사랑하게 만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선 호감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2번은 첫눈에 반하게 할 수는 없지만 호감을 가게 만드는 게 점진주의랍니다. 자, 점진주의가 뭐냐면요. 점점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점점 증가하죠. 자, 처음부터 대반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호감 가게 하는 겁니다. 호감. 자, 호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관심이 있어지고 그죠? 사랑하게 되겠죠. 이게 점점 증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정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한 번에 사랑 2단계까지 올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설 선택할 때 점점 증가해야 되지. 크게 변화 뭡니까? 호감이 있었는데 난 너 싫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쪽으로 쭉 가는 게 점진주의라고 해요. 3번. 자, 분석기구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 분석관이 평가해서 저게 가장 좋겠다. 그걸 선택해야 되죠. 내 고집을 세우면 안 되고 여러 사람한테 브리핑해서 가장 좋은 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4번에 항상 그죠? 반면교사, 과거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그죠? 성공과 실패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올바른 가설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미리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가장 대비해야 될 것은 5개 집회지, 신문 광고나 언론 인터뷰,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집회 개최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미리 한다. 이게 중요하지. 인터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자, 그런 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올바른 가설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알렉산더 조지가 가설 선택의 방식을 이렇게 5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보 분석 방법인데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10개가 있습니다. 양적은 6개고요. 질적은 10개예요. 근데 이게 종류가 많이 나오지만 이건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한 걸 묻고 그러진 않습니다. 양적 분석 방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정세 전망 분석, 베이지안 분석, 의사결정 나무, 기납적 통계 분석, 행렬 분석, 시뮬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정세 전망 분석을 보면요. 자, 두 번째 줄에 요걸 봅니다. 상대국의 정책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걸 분석해야 되지 전혀 가치가 없는 걸 분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국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그쪽 나라의 정책과 정치 세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그죠? 과연 요번 정부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선거에 누가 나와서 누가 될 가능성이 많은가. 벌써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정세 전망 분석입니다. 두 번째, 베이지안 나오는데요. 베이지안은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자, 확률 수치화입니다. 확률 수치화. 자, 숫자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베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수치화해서 정책 결정을 돕습니다. 자, 확률 수치화가 되겠네요. 이거는 범죄 분석할 때 많이 일어나죠. 자, 공단 쪽에는 25일이 월급날입니다. 25일날 지금은 계좌로 입금되지만 그래도 월급날 입금된 돈을 자동지급기 찾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다니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렇게 분석해서 그때는 퍽치기가 많고 또는 심야 자랑비 많은 월말에 그죠? 혼자 귀가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 사건 많고 이렇게 확률로 수치해서 분석하는 것을 베이지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나무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자, 끝에 봅니다. 확률로 계산해서 나뭇가지로 뻗어간다. 아까 베이지안은 확률 수치화인데, 그죠? 의사결정나무는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하세요. 나뭇가지는 시험에 지문에 꼭 나옵니다. 자, 의사결정은 자, 나무를 사용하죠. 자, 토론의 나무를 사용해서 큰 분류를 세부로 분류하고 확률 계산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분석 방법을 의사결정나무 그럽니다. 이것은 나무까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기납적 통계 분석이죠. 자, 학교 다닐 때 연영법, 기납법 많이 했을 겁니다. 우선 보면은 자, 통계화합니다. 통계화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연장시키는 걸 얘기하죠. 자, 기납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납이라는 것은 복귀 얘기하죠. 기납적 분석입니다. 자, 여러 개 사실 두고 분석해서 그죠? 하나의 사실로 몰아오는 거, 요게 기납적 분석입니다. 됐죠? 자, 기납적 통계 분석인 것은 여러 자료를 통계화해서 공통 주제를 찾아서 하나로 갖고 오는 거, 요겁니다. 알았죠? 자, 기납은 복귀입니다. 요거 여러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기납은 복귀예요, 복귀. 그래서 여러 개 있다가 하나로 돌아온 것이 기납이고, 연역은 반대로 하나에서 여러 개로 퍼지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정보 분석에서는 기납이 쓰입니다. 다음에 매트릭스입니다. 행렬 분석 그러죠. 우리 영화의 매트릭스가 좀 틀린 뜻인데요. 자, 대안입니다. 대안. 어떤 정책을 대신 실현할 수 있는 안인데요. 각 대안에 대해서 다수의 기준을 설정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 자, 점수 체크하세요. 점수 부여는 행렬 분석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우선순위 결정의 점수 부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 결정의 점수 부여 행렬 분석인 매트릭스가 돼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뮬레이션이죠. 이거 많이 들어봤다. 그죠? 자,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정보 분석을 결정해서 정책 결정자한테 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내가 실제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서 한 번 또는 두 번 해보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다음에 질적 방법이요. 질적 방법은 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여러 개가 많아도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게 양적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브레인스토밍 그럽니다. 브레인 뭡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핵심적인 사람을 브레인 그러죠. 우리 회사의 브레인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비판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기법을 브레인스토밍 그럽니다. 자, 이때 장점이 있어요. 자, 한 번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네요. 우리 저 방송 코미디 작가 있죠, 작가. 작가들이 주로 요걸 사용하죠. 코미디 작가, 개콘이나 무한도전 작가들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분석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단이죠. 키포인트입니다. 키저지먼트 그래가지고 첫 번째 줄 끌게요. 다수의 가설을 먼저 설정부터 합니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끝에 소수의 중점 가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핵심 판단입니다. 자, 여러 개의 일단 비슷한 주제를 설정해 놓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 핵심 판단이죠. 근데 핵심 판단을 언제 하냐면 분석 과제가 복잡할 때 활용도가 증가합니다. 자, 복잡할 때 각 세부 항목으로 떼어서 분석해서 평가하는 거 핵심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고리 그러는데 이것은 좀 뭐 캐주얼 나오면 요 필요 없습니다. 자, 인과관계를 도식화합니다. 도식화 그림으로 나타내요. 자, 왜 분석에서 그래프나 동그라미에 몇 프로 나오는 거 있죠? 도식화 얘기합니다. 자, 인과관계 도식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종속 변수 뭡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수치, 기본 개념에다가 독립 변수, 이것은 그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수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정보 분석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자, 모든 인과관계를 표로 만들어서, 표나 그래프로 만들어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변수를 분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종속 독립 변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는, 자, 뭡니까? 내가 정보관인데, 테러범과의 협상에서 내가 정부의 협상가가 돼가 나오는 거. 요거 연기하는 거지, 연기. 자, 봅니다. 전문가들에게 역할을 주고, 서로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 자, 이게 서로의 역할 연기함으로써 분석할 수도 있지만, 밑에 봅니다. 자, 국가를 상대하는 사건이나 테러 집단과의 협상에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테러 집단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을 못 해버리면, 이거 설득을 못 해버리면, 일반 근데 대학 교수가 설득할 수는 없죠.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자살 기도자하고 한 30분 얘기했어요. 신문기자라고 가작해서 제가 그 밑에 에어매트를 깔 수 없는 도심 번화가라서 제가 신문기자로 가정해서 3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 자살 기도자 같으면 사람을 붙잡고 이쪽으로 구불고 땅에서 구르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칼을 들고 자살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기자고 또 제 밑에 따라온 사람이 이제 사진기자로 돼가지고 제 뒤에 따라왔죠. 이제 그 사람은 저는 이제 전문 정보관이고 그 사람은 이제 힘을 쓰는 우리 무도요원입니다. 무도요원인데 근데 그 사람이 TV 카메라를 들고 왔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진 카메라 들고 오니까 덩치벽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TV 카메라, ENG 카메라를 이렇게 얹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안심하고 자기 방송이 지금 녹화하자마자 바로 내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카메라 갖고 갔는 우리 무도요원이 칼을 뺐고 제가 이 자살을 기도한 사람을 잡고 땅에 막 구부는 과정에서 이제 상황이 끝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연기는 내가 그래서 상식이 있어야 돼. 전무한 상식이 없을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 적어도 정보관 정도는 돼야 역할 연기가 되죠. 오히려 어색한 연기는, 그죠? 역효과를 일으켜서, 만약에 자살 기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즉시 뛰어내린다든지 또는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가 역할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와서 경쟁 가설이죠. 경쟁 가설. 자, 여러 가지 가설을 비교합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거 경쟁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컴퍼티션 그래가지고 이건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사례 연구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사례 연구하면 됩니다. 자, 과거 또는 다른 나라의 개별적 사례를 분석해서 현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이죠. 가장 바람직하고 믿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가설을 세워서 분석을 한다.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안전한 것은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사례, 다른 나라 사례 분석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질 사건, 그죠? 요런 거. 또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벌써 한 10여 차례 있었는데, 그죠? 요번에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구정 앞두고 제의를 하니까 북한에서 이틀 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 강간 얘기. 이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뭘 제의했습니까? 상호 비방하지 말자고 갑자기 제의했죠. 이것도 역시 과거 사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대통령과 나라를 비난하다가 갑자기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 했는 것은 자기들이 명분 축적용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방을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비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나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과거 사례가 그만큼 중요한 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근무하게 되면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겠지만은 그 비밀 등급을 받았을 때 과거 사례를 연구해 보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기 분석입니다. 자, 분기 분석은 뭐냐면요. 범위를 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좁혀나가는 걸 얘기해요. 자, 줄 긋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다시 분석해서 재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분석 결과 반복 정리로 범위를 좁혀가는 것을 분기 분석. 자, 나눠서 분석하는 것을 분기 분석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1, 4분기, 2, 4분기 그런 분기가 아니고요. 어떤 구간에서 구간 사이를 분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돼요. 전체 이 과정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요걸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 우리가 1년을 4분기로 나눴듯이 정보 분석을 이렇게 잘라서 분석하는 것을 분기 분석. 그래서 마지막에 범위를 좁혀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지도 분석이 있어요. 자, 요거 둘째 줄에 체크부터 하면 도표입니다. 도표. 아까도 그죠? 도표와 그런 게 나왔는데 목표 지도 작성 그야말로 지도입니다. 지도. 자, 먼저 정책 제안됐는데 분석 이루기 전에 먼저 정리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정책이 제안됐는데 반드시 정보 분석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보 분석하면 일단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사전에 해결책을 먼저 모색하는 것을 목표 지도 달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추법. 이건 추측이죠. 유추법은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추측 이것은 다소 아주 전문적인 파트에 있는 정보 분석관이 또 자기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유추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잘못되면 왜곡되겠죠. 왜곡되어 버리면 정책 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평소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비교하면서 예측. 그리고 끝에다 씁니다. 주관적 왜곡의 가능성이 있죠. 자, 주관적 왜곡의 가능. 주관적으로 분석해서 주관적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관적 왜곡의 우려. 자, 우리 정보 수집부터 판단까지 전부 객관적이 되어야 되는데 유추법은 자기가 아는 것을 토대로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 정보 분석에는 안 맞는데 그 나쁜 유형이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주관적 왜곡의 우려라고 우측편에 쓰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왜곡의 우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원회 토의 기법이 있죠. 자, 정보분석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국가정보기관은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생산되고 난 뒤에 배포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포는 하는데 생산할 때 그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 기본적인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실제적인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거 정보의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회 토의기법 끝에다가 씁니다. 이 얘기는 정보의 공유를 얘기하는 게 됐죠. 정보의 공유. 그래서 이거 다소 조금 현실감은 없습니다. 현실성은 없다.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 그런 정보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분석 종류가 많네, 그죠? 양적 분석 6개, 질적 분석 10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 이걸 모르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정독. 모든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에 있죠. 뭐 주관식 이래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주관식은 핵심되는 문제, 그죠? 주제에 대해서 한 50개 뽑아서 외우면 된다 그러지만 객관식은 책을 읽는 방법 빼고는 수가 없습니다. 벼락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책을 정독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줄 확률로 수치화. 아까 했죠? 베이지안입니다. 확률 수치화는 베이지안. 자, 사건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수치화해서 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을 돕는 기법은 베이지안. 2번에 다음 자료에 알맞은 분석 대상은 어느 것인가? 자, 상대국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유출하는 정보. 정보의 패턴을 연구하거나 다각적인 정보를 교차 비교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걸러냅니다. 자, 허위 정보 걸러내야 되겠죠? 허위 정보. 혼란 정보가 아니라 허위 정보. 자, 여기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허위 정보를 못 걸러내면 그쪽 나라 정보기관에서, 그죠? 그쪽 나라 정보기관에서 우리가 그 자기들의 술수에 말려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허위 정보입니다.